에피소드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약간 배경이 됐던 것이 뭐고, 그 다음에 레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성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철학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무슨 전투 같은 식의 전략 전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다 섞여 들어가는 얘기로 이제 아마 시대의 흐름을 따라 쭉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약간 귀족. 죄송한데 네. 그 소장님은 이거를 혹시 어떻게 알고 공부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죠. 사실 저는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 자체를 저도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빠져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강의 이런 것도 좀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의하려면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을 많이 보게 되죠. 독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사실상 이제 1917년 여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지도지한 약간 혁명적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 주의란 말을 쓰잖아요. 땡땡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네. 보통 사회주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라든가 뭐 마오주의라고 하는 목택도주의라든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가치 체계가 이름을 붙일 만큼의 그 사람의 가치 체계와 철학 체계를 가졌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굉장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천재 수준에 가까운 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레닌이란 말이 붙은 걸 들어본 적 있어요? 레닌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레닌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꼭 뭐가 붙냐면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레닌주의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 막스가 붙어서 레닌주의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막스주의의 아주 독특한 주의로서의 철학적 체계에서 전통인데요. 막스는 이제 말하자면 세상의 근원이 뭐고 그거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며 그 변화 발전하는 것을 인간사회에 대표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인간도 물질적인 어떤 존재로서 인간의 역사도 일반적인 물질의 운동의 합법성에 따라서 막 간다, 이런 걸 이제 밝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의 문제라든가 인간의 문제라든가 뭐 세상을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든가 일정한 유토피아 상을 갖고 있다든가 또 이러한 상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막스가 1918년에 태어나가지고 1883년인가 그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별로 되지 않은 나이에 죽어요. 막스가 죽는 장면을 보면 진짜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을 때쯤에 사실상 이제 굶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죽는데, 혼자 그렇죠. 혼자 이제 그 지피라단이 죽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부인이 죽는 장면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스가 이제 자본론을 막 열심히 쓰고 있을 때요. 진짜 열심히 쓰는데, 그때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부인이 열심히 이제 부업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스가 막 불러요. 배고파 죽겠거든요. 글을 쓰는데 먹을 것 좀 없냐, 이걸 계속 부르는데 그걸 몰라. 막스가 이제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막 집필하니까 그걸 까먹은 거예요. 말하는 걸. 그런데 막 까먹다가 이제 계속 부르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엌 가봤는데 부인이 죽은 거예요. 쓰러져. 말하자면 이제 굶어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럴 정도로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 자본론을 쓰는데, 자본론은 원래 이 사람의 주장은 1권, 2권, 3권이에요. 사실상 자본론이지만 자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한 생각과 가치는 뭔데, 이런 걸 밝힌 거는 1권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2권까지가 있는데 2권의 일부를 쓰고 3권에 메모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앵겔스가 받아서 2권, 3권을 쓰는데 마지막 얘기를 못 해요. 그게 뭐냐면 국가, 그 다음에 대외 정책, 사회주의자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산주의자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 번째, 농민 문제,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치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을 다루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학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정치학은 대부분 뭐냐면 시대의 정치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고, 정치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을 대체 변화시키려면 어떠한 말하자면 전략 전술을 구사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바리케이트를 어떻게 쌓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를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그걸 다루지 못하고 죽어요. 유일하게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을 남긴 게 프랑스 내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파리 꼬미라고 1871년도에 일어난 혁명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그 사건을 다룬 프랑스 내전만이 있어요. 나중에 레닌이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국가혁명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막스는 자기 철학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철학체계에 기반해서 경제를 분석하고 세상을 분석했지만 정치학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고민은 있었을 거고 사실 이 사람도 현실의 제1 인터내셔널을 나름대로 지도했던 지도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기한상과 고민을 다 얘기했긴 했지만 그걸 문헌으로 남기지 못해요. 근데 레닌은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러시아에서 자기 나름의 고민과 문제를 갖고 전면적인 정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의 문헌은 다 이거예요. 이걸 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인류 역사에 놓고 보면 뭐 혁명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다든가 이런 입장의 역사를 보면 고령기가 있고 퇴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민중들의 투쟁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시절이 있고 이게 일정하게 지나쳐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뭐 이런 것 상관없이 혁명이 아니게 떨어지죠. 이 시기는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기죠. 초로 따지자면 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기, 그러니까 혁명운동이 고양되지 않고 퇴조한다거나 일정한 어떤 시기를 이룬다거나 할 때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죠. 고행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독창적인 현상인데 그 시기에 태어나 그 시기를 살며 이거에 대한 천재적인 자기주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오택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쿠바의 이제 체계화 이런 독창적인 자기 혁명을 가져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독창적인 혁명이 전략적으로 갔는데 목택동은 사상적인 입장에서도 자기 문화를 엄청 나와요. 예를 들면 실천론이라든가 모순론이라든가 그게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재해석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민주주의론 같은 걸 막 내요. 그러니까 정치학이죠. 그런 걸 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는 이걸 붙이는 거죠. 체계바라는 사상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어록을 많이 남기고 문헌을 많이 남기진 않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걸 남기진 않고 이 사람도 일정하게 문헌을 남기긴 해요. 근데 사실상 사상의 위치까지는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목택동이라든가 막스라든가 자기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레닌은 막스의 철학에 기반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전략전술을 굉장히 활동적인 민중의 혁명들 보양된 피크기에 창목해 살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막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것만 다루게 된다는 거죠. 레닌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사하고 만들어 왔나 이거를 이제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죽죠. 이제 빨리 죽는데 진짜 그렇게 죽은 거 맞아요? 어떻게 해요? 레닌 말고 네. 뭐 후계자라고 이끄는 사람이 네. 암살했다고 이런 얘기 아, 있잖아요. 그거는 비밀 문서가 폭로가 되거든요.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의 그 페레스가 이후에 비밀 문서들이 막 다 공개돼요. 근데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겠겠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나 아무튼 현재에서는 뭐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알려줘요. 뭐 암살을 했네, 뭐 독살을 계속 뭐 이랬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큰 관사는 아닌데 옛날에 KGB 이른바 이제 러시아 비밀문서 당시 혁명 당시 비밀문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레닌이 스탈린의 어디 나오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탈린이 이제 후계자가 되잖아요. 후계자 됐는데 레닌이 편지를 누구한테 막 쓰는데 편지가 공개되는데 스탈린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죠. 그 사람이 되면 소련 사회주의는 너무 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든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아무튼 뭐 다 치고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막스의 셋째 딸이죠. 막스 리노가 하는 그
사람이 혁명운동을 해요. 계속 막스를 이어서. 그 사람하고 좋아하는 정당이 나오거든요.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청년 공산주의자 세계 뭐 포럼 무슨 뭐 동맹인가 하는 모임에 가서 두 사람 좋아하는 정당이 나오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언을 하고 끝났는데 그 역사적인 어떤 조언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요. 이제 그런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사람을 공부하다 봤을 때 약간 막 레닌 알려진 이야기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보면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게 당시 러시아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막스즘을 받아들일 때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교수들이 막시즘을 공부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러시아는 그때 뭐냐더라도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하다못해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엄청난 타락을 가하는 짜르트제예요. 그러니까 공화 통치가 아니고 그때는 뭐야? 억압 정치가 엄청난 시대죠. 그 시대인데 막시즘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불법화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짜르가 짜르경찰이 그러면서 불법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 모양이 볼가가 근처인데 볼가가 근처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저도 몰라서 숨어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배 띄워놓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배를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서 거기 타면 유람하는 자들이 공부하는 줄 모르니까 그게 빌딩을 피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레닌은 대부분 막심을 공부하는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논문 같은 걸 조금씩 쓰내기 시작하는데 대학에 간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을 이른바 일컬어 이제 자기가 자기 직업을 혁명가로 택한 최초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이게 이제 나중에 볼셰비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데요. 최초의 직업적 혁명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거 이제 이따 볼셰비키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최초로 사실상의 한국과 내세의 사회주의 혁명을 최초로 성공시키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모르겠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게 생기거든요. 공부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마르 공화국도 사실상은 사회주의의 정치 세력,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자기 이상과 가치로 하는 정치 세력이 최초로 국가를 만든 사례죠. 근데 이제 그 사례를 왜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역사적으로 사실 이제 파시즘을 도래하게 한 결정적 책임도 자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를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운동 진영이라든가 운동권, 저도 이제 운동권이지만 운동 진영 입장에 봤을 때 약간 폄훼하는 영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거 자체도 보면 일정한 어떤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걷는 굉장히 전진 같은 거죠. 그런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래 막스가 상상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권력의 주인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그 상상력을 소비에트라고 하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물론 동원한 게 아니라 그걸 끌어들여서 레닌 입장에서 그걸 현실화된 권력 체계를 만들어낸 최초의 사례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권력이라고 하는 걸 최초로 등장시켰던 사람이고 그 혁명을 사실상 진주지향적으로 성공시키죠. 거기서 이제 나오지만 세계를 뒤흔든 열을 보면 열은 사실 유혈이 별로 없죠. 그 전에 유혈은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이때의 유혈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사회혁명이라고 하면 그때 말하자면 무장무기를 일으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적군이 막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을 벌이는 건데 사실상의 큰 어려움 없이 진입하는 과정을 만들긴 하지만 그런 전략 자세를 굉장히 잘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레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주로 10일 동안의 그런 걸 다룬 거기 때문에 그 전 얘기를 좀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레닌의 생각과 고민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을 이제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1905년이 이제 1차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1905년 혁명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그러면 이제 1905년부터 1917년까지의 혁명을 다루는데 2월이 있고 뭐 10월이 있고. 근데 사실상은 이건 3월이고 뭐 11월이다. 원래 달력을 하면 이게 러시아 자기 자체의 윤력을 따졌기 때문에 2월 혁명, 11월 혁명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3월, 11월 혁명인데 요 혁명을 다루는 게 사실 여섯 혁명이 다죠. 그런데 요 혁명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혁명을 이해하려면. 왜냐면 여기서 모든 창의력이 다 나와요. 모든 어떤 혁명들이 가능했던 토대도 막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혁명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데, 이 전까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봉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봉건 시대인데 보통 짜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거 왕조거든요. 우리로 보면 이씨 조선이에요. 이 왕조가 막 엄청난 그러니까 전제군주적인 어떤 자기 성격을 갖고 있는 군주니까 굉장히 힘망강하다가 이제 러시아 사회가 이제 짜르라고 하는 게 특징적으로 큰 국가를 건설하고 제국을 만든 나라인데 현실에서는 농민이 다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르 입장에서 보더라도 서구 유럽의 열강들을 보면 자본주의가 막 발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좀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정한 기형적인 어떤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짜르가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 차관을 들여요. 사실상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본주의 공부하다 보면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뭐 그러는데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예를 들면 노예제는 노예 때 자 이제 원시공사제 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왁스 입장에서 보자면 이때 노예제 시대가 이제 도래해요. 이게 봉건제가 되고 이게 자본제가 되고 막스는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공산주의 나간다. 이게 이제 막스의 주장인데 노예제가 딱 등장하는 건 원시공사제 사회에서 사람이 살다가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슴을 잡다가 사슴 10마리 잡았는데 사슴이 10마리 잡는 수준으로 우리 부족을 먹여 살 수가 없는 거죠. 원시공사제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을 중심으로 한 리더가 탄생하고 그 부족의 부족장은 리더가 되고 리더가 돼서 맘모습을 잡는 생산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직을 관리하고 육성하며 이렇게 하니까 생산력과 발전 능력을 보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원시공사제는 그래도 평등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요. 근데 뭘 평등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그 부족의 사람들이 그 리더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일정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수능하고 잘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봉기를 해요. 스파르타쿠스나 막 봉기를 열고 망이망성이가 봉기를 일으키죠. 그 봉기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봉기가 일어나거든요. 봉건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예제로 살다가 봉건제에서 땅을 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소작이긴 하나 빵을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지어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인구를 먹여 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막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죠. 마지막 점에 자본주의가 탄생하자마자 봉기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 이런 거죠. 합법칙적인 법제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자체가 봉건제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건 땅인데 땅 갖고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걸 창출시키기 위한 최초의 원시적 축적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원시적인 축적의 단계를 거친다는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식민지 약탈, 특히 금의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을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데 금은 굉장히 귀해요. 근데 저 세계 것들이 금이 엄청 많은 거죠. 그걸 가져와 자본을 마련해서 노동력을 사고 뭘 사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금의 유입 때문에 발생한 문제.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금을 유입시키지 못하는 자본가라든가 금이 없는 자본가라든가 금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필요한 자본가들이 있다 보니까 초기의 노동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시간, 17시간 노동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뭐냐면 소녀예요. 소년, 뭐 여성 할 것 없이 막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16시간 노동을 시키는데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참복하게 됐냐면 길거리를 가는데 이 소녀들이 거기서 오바이트 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왜? 가서 들어봤더니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1개월만 월급을 못 받아 애들이 죽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2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요. 일부러. 왜? 그것도 착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 죽어봤자 내 손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2개월째 월급을 안 준 게 이윤이 돼서 그걸 축적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원시적 축적 단계를 얘기해요. 그걸 거치니까 초기부터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새로운 산업 출현시키긴 했는데 먹여 살리지를 못하니까 힘들어요. 저항이 이때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이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봉건 때도 자본주의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차관을 먼저 드리는 거죠. 차관을 빌려요. 빚을 진다고요. 어디서 프랑스 같은 데도 대규모 차관을 빌리는데 이 차관으로 초기에 원적 축적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니? 공장을 지어요. 그런데 효과를 확실하게 벌어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공장지대를 만드는 거죠. 옛날 박정희처럼. 그러니까 대공장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떤 공장은 그 시대예요. 이때가 1800년대, 1900년대 이전이니까 이 시대에 공장이 나가는데 6만 명이 한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규모가 엄청난 거죠. 이 시대에 봉건 시대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양의 것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대공장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주로 당신은 상페테스부르크, 페테스부르크, 나중에 이제 레닌그라드로 바뀌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 레닌그라드로 바뀌는데 이 페테스부르크에 공장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공장지대의 막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을 혁명운동의 주인치로 세워놓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공산주의 생각과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페테스부르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를 조직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레닌의 페테스부르크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 투쟁 동맹이에요. 이거 굉장히 길죠. 이걸 보통 빼 동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옛날에 선배들이. 그래서 그게 내려서 빼 동맹 그래요. 빼 동맹 좀 더 말씀드렸는데 그걸 만드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막스는 공산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가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점이거든요. 그게 독점을 설명한 건데 그게 뭐냐면 공장을 계속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묻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노동자들은 계속 몰려들어 큰 공장지대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보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그 무덤이 된다.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공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농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농민들은 현실에서 뭔가를 벗어나지 못해. 나중에 이제 어찌한 농민 문제가 왜 중요한지는 레닌의 혁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서 말씀드리는데 농민 문제가 있는 나서요. 농민은 이제 대다수예요. 뭐 인구의 뭐 그 당시는 10분의 9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대공생대 만들어지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짜르가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 이른바 농노 해방 조치를 취해요. 야 너네들 해방시켜줄게. 자 해방은 딱 됐어요. 내가 농노는 아니야. 이제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얽매이는 사람이 계획관계에서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딱 버려놨더니 이 사람이 뭘 해요? 할 게 없는 거야. 토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저거. 토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자유롭게 해방된 몸이 되는 것인데 토지를 주지 않아. 어떻게 하냐? 토지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유상으로 분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남북한 현대사를 보면 북은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했다고 그러고 여긴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유상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비싼 값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리대를 빌려서라도 이걸 갖는 거예요. 누가 빌려줘요? 지주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너무 팍팍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봉기를 맨날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 농민 스스로가. 근데 다수예요. 굉장히 많은 수가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고 엄청난 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어요. 농민들은 저항하죠. 노동자들은 계속 조직기려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초기의 봉기는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농민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사회주의는 평등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대국이 없는. 그래서 농민 사회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로드 읽기 인민주의자 농민사회주의 이게 러시아 혁명 당시 깨까지 이어져요. 이게 사회혁명당이라는 혁명당으로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뭐냐면은 현실에서는 농민사회주의라고 나로드 읽기를 한다고 농민들은 막 들끓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건 정교회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거든요. 러시아의 사회의 90% 이상이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정교회가 뭘 하냐면 짜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르는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실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사에서 이런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가 다 그걸 무마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민을 조직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농민 조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분화르도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상록수 소설 같은 그 분화르도 운동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농민 조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신고하고 정교회 막 오지들 뭔가 다 잡혀보고 탄압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스타일이 농민 조직이 안 되니까 그럼 농민 조직화를 어떻게를 꼬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못 살아먹겠다 하고 이제 막 테러리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레닌의 형도 여기에요. 그래서 테러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다가 테러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예를 들면 1년 사이에 30만 명의 관료가 테러를 당한다는 그런 기록 같은 게 나와요. 엄청 30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을 죽이니까 인민주의가 대한민국주의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30만 명을 죽이는데 그게 웃긴 게요. 당시 총이라고 하는 거는 칼이라고 하는 것도요. 무디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길로틴 같은 거 있잖아요. 길로틴도 예를 들면 참 잔인한 얘기지만 한 번에 딱 잘라줘야 좋은데 이게 막 무디니 푸지니까 몇 번을 치고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총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내가 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로 보면 300만 이상이 시도를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테러리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800명씩. 네? 하루에 800명씩. 예.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일제시대 때 이런 어떤 하늘투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이제 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봉건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리버럴리스트들도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요. 이것도 엄청 진보적인 거죠. 혁명적으로. 그런데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봉건제니까 대학이라든가 도시가 발달되니까 이런 게 아니니까 인텔리전 어떤 경향은 별로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소수로 자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주의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작은 합법적 막스주의. 처음에 이제 레닌이 합법적 막스주의자들하고 논쟁해서 금방 끝나거든요. 게임이 안 되게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뭐냐면 강단 막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막스주의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두는 거니까 처음에 도입에 들어오는 게 자본론이에요. 보통 이제 사회주의 혁명가 입장에서 보면 공산성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거꾸로 자본론이 먼저 수입돼 들어오죠. 그래서 최초로 유럽 사회 내에 자본론이 번역됐던 독일어판 말고 최초로 번역된 사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을 읽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난 탄압을 가해졌고 사실상 당시로 보면 이 짜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서신을 막 다 검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탄압 조치가 다 있었는데 아주 우연찮게도 강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걸 처음에 전파시킨 사람이 플라노프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플라노프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다. 근데 이건 결국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자를 다 이제 합법 막주자를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케렌스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 시대에 이제 이렇게 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막스주의만 갖고 얘기해요. 당시 이제 막스주의자, 보통 사회주의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 막스주의라고 표현을 그냥 제가 할게요.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뭐냐면은 막스주의자 죄송합니다. 사회주의자. 그냥 포괄적 사회주의자. 나르도르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는 혁명론에 대한 혁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관념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혁명이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관념적 논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플레아노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사실상의 러시아 사회주의 운동의 막스주의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레닌하고 상당히 대립을 하죠. 왜냐면 레닌하고 플라노프는 할아버지 학벌이에요. 할아버지랑 막 맞짱 뜬 거죠. 이 사람은 뭔 주장하냐면 2단계 혁명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재의 아까 이제 얘기했죠. 노예제에서도 지금 봉건제인데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야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통한 어떤 막스주의 정통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엥겔스가 막시즘을 분석하고 만들어가는데 철학적 사상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스는 사실 막 고민을 막 쏟아부었을 뿐이지 그걸 사상체계 완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엥겔스가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오류. 그게 뭐냐면 기계론적 유물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속류 유물론.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있으면 사실상이 온다는 생각이에요. 계급투쟁의 학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철학적 체계를 완성하다 보면 과학적 체계를 완성해야 돼요. 과학적 체계라는 건 논리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 논리를 완성하다 보니까 인간의 진화의 역사, 그러니까 생물학의 진화 역사가 똑같이 세상 인간사회의 진화 역사도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하는 인식과 고민을 많이 주게 돼요. 물론 그게 좀 확실히 찬 어떤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기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카우츠키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독일의 주요한 어떤 정통파 막스주의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혁명 전쟁 결국 이 사회는 지금 현재는 자본주의적 발달 단계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치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인 소셜 레볼루션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단계인 부르주아 민주혁명이라고 해서 BDR 그냥 약자로 그냥 제가 쓸게요.
부자 민주주의 혁명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회정론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나로드들이 이 사람들은 농민혁명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농민들이 봉기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리고 농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대안이 될 거니까 템슬이라고 SR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막스 앵겔스 입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보통 막스 앵겔스의 입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 는 문헌을 밝혀요.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좀 해보죠. 그 다음에 레닌이 나와요. 레닌은 이 당시에 뭐냐면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무슨 문헌을 이 사람이 쓰냐면은 문헌이 아니라 팜플렛 또는 무슨 논문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문헌을 쓰는데 거기에 이 사회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농민 사회가 많은데 이 사회가 자본주의로 갈 거냐. 그걸 다루면 충분한 시장이 존재하느냐. 이걸 분석해요. 분석해서 낸 글이에요. 분석글인데 그 존재한다는 있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면 사회혁명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레닌도 똑같이 이런 입장을 갖고 이런 게 차이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까지만 이해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요 혁명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조적 얘기를 할게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막스주의는 약간의 이제 무정부주의적 요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공산선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는 자유로운, 그러니까 만인의 자유로운 공동체, 만인의 자유로운 뭐죠? 근데 갑자기 그걸 까먹지. 맨날 외고 다니던 갑자기 하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만인의 개개인의 자유로운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단체가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죄송합니다.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없고 체계적인 것이 없으면 계급은 없고 현실에서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얘기를 하지만 막스가 최소한의 행정적 조직만이 있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단순화해야 된다. 그래서 인텔리들이 개입할 요소를 만들면 안 되고 매우 간단한 행정적 조치만이 있는 일정한 행정적 기능을 갖는 기구만 있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약간 무정부성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끊임없는 국가에 대한 근본적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말년했었던 국가로는 다른 입장으로 아마 나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흐름을 보면.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통한 일정한 집권의 경로를 가져야 된다. 공산당이라는 당은. 근데 이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이하 연구와는 철저히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당을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은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똑똑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당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이제 정당론을 갖고 있고 이 정당이 합법적 경로를 통하든 혁명적 공기론을 통하든 일단 국가를 접수하고 그 접수한 국가를 PT 독재라는 단계를 거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계급이 없어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공산론에 자세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꿈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략정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국가론이 없었던 거 아니고 정당론이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러나 결국 막스의 끊임없는 꿈과 고민은 당 조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은 당 조직이 아니에요. 당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니죠. 뭐냐면 노동조 단체라든가 노동기관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 합동조합이라든가 상업부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모여있는 게 제1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걸 만들어요. 막스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하고 막스가 죽고 나서부터 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독일 당시 사회민주노동당. 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죠. 막스가 죽은 사후 3년 만이에요. 만들어져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앵겔스가 이걸 막스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공산당 선문 같은 데 막 써요. 너무 사랑하는 거죠. 사실 앵겔스가 막스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스가 정말 이런 거 봤다면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정당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막스가 보고 기뻐했을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당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이제 행위를 이제 러시아에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는 이제 국내가 있는데 짠의 탄압이 심하니까 국외로 바깥으로 나가요. 그 대부분 어느 나라는 스위스, 뭐 예를 들어 독일도 가 있고. 당시 사실상 핀란드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러시아의 영인데 러시아의 어떤 약간의 그걸 벗어나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거. 뭐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플레아노프들, 레닌들 다 도망가 있어요. 도망가서 뭘 하냐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이스크라. 이게 뭐죠? 기관지, 당기관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가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은 기관지를 만드는 거죠. 이스크라로 기관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 길거리에서 막 뿌리냐 그게 아니라 배포망을 하는 거죠. 끼부다 잡히니까. 매우 비합법적인 지하 서클의 개념으로 배포망이 만들어 시작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이걸 받아보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들의 모든 목적이 다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스위스에서 이제 판본이 나와가지고 딱 전파를 정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위스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100명이 전파예요. 국내 어디가 접선해가지고. 그래서 100명을 만들어서 이 100명이 1000명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이게 10,000명 만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몰래 앉아서 읽고 학습하고 읽고 학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도 10명을 조직하시고 이런 방식의 당조직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지하의 비밀스러운 자기 서클을 갖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스크라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 생각과 같이 이 시대를 읽는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을 다 담겠죠. 거기다가 담은 것을 전파하니까 학습이 되죠. 조직이 관계를 맺으면서 조직이 이루어지죠. 이런 방식의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과 1차 당대회를 맞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스위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상이 큰 어떤 당조직이 자기 성격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볼셰비키 얘기할 때 이스크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둘러싼 이른바 멘셰비키 볼셰비키가 이제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다툼을 벌였거든요. 근데 나 처음에 이제 이스크라를 이제 볼셰비키가 딱 이른바 레닌의 볼셰비키가 딱 장악하면서 초창기 당 조직을 엄청나게 확대하는데 엄청난 일을 해요. 그것을 하자고 제안한 문제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보통 아디츠 투비 던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책이 이제 문헌이 딱 나오면서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당조직의 구성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스크라를 전파하는 걸 통해 당조직을 만드는 역사를 만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을 통해 1차 당대를 만들어내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까지는 전자라고 보면 2차 당대가 실질적인 인재가 아닌 거예요. 당원 수도 일정 규모로 일정하게 확대된 당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당의 규약을 논하는 자리예요. 이때 핵심적인 이제 규약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민바 볼셰비키 멘셰비키가 만들어집니다. 볼셰비키가 뭐예요? 뜻으로 그렇죠. 멘셰비키는 소수파잖아요. 근데 레닌은 한 번도 다수파가 돼본 적이 없어요. 이때만 딱 다수파 된 거예요. 규약 논쟁할 때 1조 1조 1항 당원 규정. 지금 시대로 보면 이게 당원 규정. 이게 당원 자격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안을 두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자격 규정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마르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이제 레닌하고는 죽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죽고 못 사는 동지인데 마르토프는 이런 안을 내는 거죠. 당의 잘 들어보세요. 정말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당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당 조직의 통제와 지도 아래 당의 과제를 실현한 지도 아래 당의 이게 말이 이상해졌다. 당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도 아래 당의 과제를 실현하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당원으로 하자 이거예요. 레닌은 뭐라고 하냐면 당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똑같아요. 물질적 측면에서 당을 후원하고 당 조직 가운데 하나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하자 인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는 자와 당 조직에 참여한다는 직접 당 조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으로 보자면 당 조직이 어떤 곳이라도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에 간부를 하든 무슨 소모임을 하든 이런 데 무조건 가입해야만 당원 규정을 주자 이거고 레닌은 그게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면 된다. 무슨 만족이든 간에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마르토프의 주장이었죠. 어떻게 더 센 거예요? 당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자로 한다가 더 센 거잖아요.
센 입장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구의 또는 뭐 또 이른바 이제 뭐 자본 진영에서는 이걸 둘러싸고 이제 레닌의 어떤 역사 역부터 시작됐고, 레닌은 뭐 워낙 강력한 독재고 중앙 집권적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강력한 어떤 부대를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인데, 이때 사실 이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논쟁은 벌어졌는데 딱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같이 동의하는 대의원들이 볼셰비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 조직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당 조직을 만드는 행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볼셰비키와 메테르니키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로 보면 별것도 아닌 논쟁이, 아니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비슷하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동맹을 만들 정도면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지하에서 아무도 몰래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사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이른바 뭐 그런 본고 자르지려고 넘어가고, 다 투항하고, 조직의 개선을 다 굴고, 이런 일들이 무지기수로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이 당조직 자체의 보안이 유지가 안 되고, 헌신에서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센 규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메르제비키도 똑같이 그런 규율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진 지점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경제투쟁, 정치투쟁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거였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한 이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고민의 문제의식이 혁명 시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규율을 만드는 조직을 만드는 게 맞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혁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서 권력이 소비에트 넘어간 단계에서도 이런 철회 규율이 필요했느냐. 이른바 스탈린이죠. 스탈린의 철회 규율이 필요했냐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를 들면 스탈린의 정책이라든가 스탈린의 고민이라든가 당시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네? 네? 스탈린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아니 이제 세상에는요, 스탈린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문헌은 만 가지예요. 근데 스탈린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문헌은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악마된 건 많고, 그런데 시대로 이제 돌이켜 내가 그 시대에 갔으면 나는 스탈린처럼 했을까 아닐까 하는 고민을 많이 들긴 하는데, 당조적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더 역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약간 다 야사 같은 얘기들인데요. 레닌이 중앙집권적인 어떤 당조직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중앙집권적인 게 뭐냐면 중앙에서 결정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앙집권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레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옳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논쟁을 하는데 그때 막 해서 이제 이기거든요. 레닌 논쟁에서. 나중에는 중앙집권적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 민주집중 관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민주집중이 뭐예요?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아래로부터 의견이 올라와 하나로 결정되는 그건 무조건 따른다. 이게 민주집중이죠. 중앙집중에는 아래로부터 올라올 게 없어요. 무조건 판단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아래로부터 의견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개선특치가 없는데 뭐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당시로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 이 당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돼서 무리하지만 이런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옳지는 않은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스탈린 시대에 이르러 중앙 집권적 방식으로 다시 바뀌죠. 그러니까 역진한 거죠. 역사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사를 지켜야 하고, 이게 뭐 사회주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보거나 두 번째 읽으면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나중에 되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의 이제 혁명에 대한 일반, 당조직에 대한 일반적 입장을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레닌이 경제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운동을 내가 해야 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투쟁만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죠. 경제투쟁이 뭐냐면 노동자들의 임금 이상 투쟁, 복지투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을 하면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이상 투쟁을 레닌이가 한다고 해봅시다. 레닌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임금 이상 투쟁을 해서 생각이 막 발전해서 파업을 일으키고 막 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치 권력이 내가 주인으로 돼야 된다.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업에 대하라는 문건이 이제 되게 유명한 문건이 거기 나오거든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됐냐를 너무 낱낱이
상세하게 기가 막히게 그려요. 읽어보면 막 너무 신나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얘기가 이거예요. 후계는 엄청나고 가는데 맨 마지막 단계 노동자들의 의식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뭐냐면 이 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대를 만들고 저쪽 가서 뭘 배워와서 이 파업 투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까지만 이 의식적 성장이 달아요. 그 다음 단계, 말하자면 공장 밖에 세상의 정치 권력을 향한 고민,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으로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투쟁을 잘하면 계속해서 그 양이 축적되면 질이 전환한다. 정치 투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절대.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러시아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인젝션. 이게 참 이제 머리 아프고 터질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인젝션이 뭐예요? 주입이에요. 주입. 그잖아요. 레닌은 강력한 언어를 써요. 의식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라든가 정치 권력을 향한 자기 마음이라든가 근본적인 세대 변혁에 대한 마음의 의식은 인젝션 되는 것이지 절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인식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학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디 집회에 나가 투쟁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거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면 안 돼. 정치 권력을 뒤집어 엎으면 안 돼. 해야 돼. 우리가 정치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인식이 되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아까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원근법 아세요? 원근법? 아시죠? 원근법. 그게 뭐예요? 원근법. 그러니까 설명해 보세요. 개념으로. 원근법. 그렇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운 건 크게 보이는 게 원근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누가 제일 먼저 원근법을 주잖아요. 원근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원근법 이런 말을 써요. 처음으로. 누가 써요? 그 말. 모르시죠? 아니, 얘는 다시 이런 사람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레이노르 다빈치가 이 사람이 그 말을 처음 써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림을 그려요, 있어요. 근데 신을 막 그렸어요. 근데 인간을 그리거나 자연을 그리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인간을 그리려니까 인간을 그린다는 게 뭐냐면 묘사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 묘사. 그걸 잘하는 게 르네상스의 핵심인 거죠. 그럼 신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세상에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 거죠. 여기 사람이 있는데 뒤에 배경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산이 어떻게 사람보다 작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고민하다 보니까 원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개념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원근 계산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림에 도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원근을 계산해요. 저기까지 몇 미터인데 저기는 어떤 크기가 어떻고 이렇게 되고 계산하는 법칙을 만들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법칙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과학자가 아니고 수학자가 아니니까 원근 계산법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림은 엄청 잘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가 없고 원근 계산 못하니까 엉망진창 그림이 나오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도입한 게 뭐냐면 카메라 오스크라라는 기계를 도입해요. 뭐냐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사를 통해 들어와서 습자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은 이 그림보다는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팔리긴 팔리는 거예요. 그런 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든 게 카메라예요. 여기에 인화 도구라고 하는 안에 암실 안에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데에다가 딱 놓고 렌즈를 개발하고 만든 게 카메라예요. 이게 사진의 발견이거든요. 재밌죠? 사진의 발견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원근법. 원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인다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근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켜줬을 때 원근법이란 이런 거란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줬을 때 원근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른바 교육의 중요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의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모든 자신의 역량과 투여를 사회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역량과 투여를 임금이상 투쟁하는 데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노동자들이 의식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의식의 성장의 한계의 범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기관지가 중요하다. 기관지를 만들고 기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계속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의 정당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당의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가서 이런 생각과 고민을 계속 나누고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막 말하는 거로는 안 되니까 나도 의식을 받아야 되니까 기관지 같은 게 필요해요. 책을 갖고 가서 권해주고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의 정치활동의 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활동을 한 행위를 하는 정치 조직이 돼야 하고 당은 그 정치 조직의 대표를 하는 것이 당이 돼야 됩니다. 그 수가 늘어나고 만들어질 때 어느 순간 봉기가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봉기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이들을 이끌고 혁명의 대우로 뛰어들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상 시기에는 혁명이 아닌 시기에는 내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발이 현장에 어디로 가냐면 다 계속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자 현장 속에 다 볼셰비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행위들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시대도 똑같았겠죠. 뭐 민중 속으로 이런 게 구호였겠죠. 볼셰비크들이. 그리고 이스크랄을 들고 한 손은 이스크랄을 들고 한 손은 뭐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뛰어들어 대중 속에 뛰어들어서 하자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구호로 보면. 노동운동 옛날에 했던 선배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네. 자꾸 그게 레닌의 어떤 정치조직론이 그대로 이어받아 온 거예요. 네, 아니, 그게 그대로 이어받아 와서 선배들이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이 경제주의, 말하자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다예요. 이제 이걸 볼셰비키라고 하는데, 이 볼셰비키들이 그만큼 이제 규율이 강하고, 그만큼 현장의 장악력이 높았고, 물론 나중에 가면 그 수가 꽤 작아요. 근데 혁명의 시기가 돼서 혁명의 봉기가 일어날 시점이 되니까 볼셰비키 양이 엄청나게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이건 혁명에 성공하기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일정한 어떤 정치적인 자기 활동들을 엄청 벌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볼셰비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혁명으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자, 1905년 이제 혁명, 이런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1905년 혁명을 대충 아세요? 러시아에서 1905년 혁명?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1905년 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혁명의 성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주아 민주혁명이라고 해서 혁명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각되는데요. 자, 이때까지 혁명의 모델은 서유럽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봉기적 성향을 갖고 그것이 일정하게 의회로 반영되고 그래서 당조직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일정한 지지를 획득하고 지지 획득한 힘을 갖고 연합을 하거나 또는 독립적 형태의 집권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부르주아 내 의회 내의 합법직성에 따라 하는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봉기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뭐 피가 없거나 굉장히 뭐 유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엄청난 봉기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는 구조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이 혁명 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이제 보세요. 당연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그러면 이 혁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일단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봉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무슨 제를 만들려고 하냐면 자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주인은 누구냐면 영주예요. 왕이거나. 자본제는 누구예요? 자본가잖아요. 여러분들 봉화선을 보면 부르주아에 대해서 막 나오거든요. 부르주아가 뭐냐면 엄청나게 혁명적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생산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생산력을 그냥 20년, 200년 만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생산력. 그리고 초기에는 이 정치적인 급진성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뽑는 걸 만들어내니까 세상에. 왕이 일정하게 계속 승계되는 어떤 구조였다가 이거 왕을 뽑는 시대를 만들어버리니까 정치급성이 엄청나죠. 그런데다가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자본의 시장의 확장 또는 뭐 자본 자유의 주장 이걸 넘어서서 일정한 평등성도 주장을 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급진성을 띠거든요. 근데 이게 200년을 못 가요. 그러니까 권력이 되면서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급진성을 다 잃어버리고 부패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이들이 주체예요. 당연히 혁명이 주체죠. D는 뭐냐면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화제 등등을 포함한 민주주의 혁명을 만드는 것인데 혁명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자본가인데 이때 주체는 뭐냐면 PT. 막스가 얘기하는 PT. 노동자예요. 혁명의 주역이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1905년 혁명은 BDR인데 성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인데 PT가 투쟁을 한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뭐냐면 약간의 어떤 행동 정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다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만 영국의 1789년 프랑스 혁명은 BDR이에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죠. 그 혁명은 BDR인데 주체가 DG, 그러니까 부르주아예요. 자본가라는 거죠. 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코뱅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서 그 중에 무슨 로베스피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엄청나게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 나라는 자본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동력이 되지 못하는데 노동자들이랑 농민들은 들끓어요. 그래서 짤을 타도하자고 막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유가 간단해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한 어떤 동력이 된 거죠. 군비를 엄청나게 받았고 맨날 연전연패야. 러시아 짤은 위신이 심각하고 위기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가퐁이라고 하는 신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부는 뭐냐? 우리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옛날 1945년대 넘어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만들었던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이에요. 지금 한국노총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용노조를 만들죠. 왜 만들어요? 다른 노조 못 만들게 하는 어용노조의 이거예요. 신부가. 정교의 신부예요. 똑같이. 이 신부가 너무 들끓으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짜르한테 가서 아니 이 관료들이 너무 부패하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좀 어떻게 부패한 관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요일날 그런 정교의 사람들을 모으고 노동자 농민들 결합해서 행진을 벌이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싹 행진을 벌여 평화적 행진을 벌여서 갔어요. 짜르 구해 갔더니 짜르가 사냥을 나오고 없네. 그런데 갑자기 수비대가 다 이제 발포를 하는 거죠. 그 경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피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시기가 격화되고 2년 동안 혁명이 막 벌어지는데 결과는 또 혁명운동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주도하고 만들어간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노동당 자체에 힘이 없고 그렇다고 그걸 대체할 만한 나누기들이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도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얻어내요. 두마하고 두 번째로 이건 뭐죠? 의회예요. 근데 반이 뭐예요? 반. 절반. 아 반을 함부로 쓰려고 그러네. 난 맨날 반대만 써가지고 반대 이거 써가지고 반이 어떻게 들어가? 모르겠네. 네, 아무튼 반의회예요. 왜 반의회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네, 짜르가 다르면 그 다음에 입법권이 없어요. 자문기관. 그러니까 1차 두마를 만들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해산. 2차 두마를 만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해산. 3차 두마를 만들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해산. 4차 두마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지만 어쨌든 개혁적 장교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총리를 등장시켜요. 이 중에 하나를. 이게 누구냐면 스톨리핀. 이 사람이 일정한 개혁조치를 취하다가 나중에 그냥 암살당해요. 개혁조치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이 스톨리핀 이후 이른바 반동기가 도래요. 그 혁명을 보면 반동기라고 해요. 혁명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짠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의회제도 넘어가야 되는데 역사가 반동이 돼가지고 짠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탄압이 시작되는데 사유리안에 엄청난 탄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려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스위스로. 다 도망가고 나머지는 싹 다 죽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들어가요. 그때 볼셰비키의 방침이 내려져요. 볼셰비키 정구성원들에게 알려집니다. 세 가지 방침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살아남다. 두 번째, 대중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대중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 거기에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무슨 사교 클럽, 무슨 당구 클럽, 무슨 클럽 이런 데 들어가라. 무조건 살아남다. 세 번째, 실력을 길다. 이게 이제 이들에게 때려준 명령이에요. 완전히 피바람 부는 거죠. 싹 다 들어가요. 그리고 왜냐면 이런 사람들도 다 그만 갈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혁명이라는 게 막 고조됐다가 뚝 떨어져 이제 퇴조기예요. 그때 뭐가 발전하냐? 아까 말씀드렸지 혁명이 고조기에는 전략저술이 발달하지만 혁명이 퇴조기에는 철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그때 레닌도 누구도 다 들어가서 글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글 써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 막스주의의 세 가지 기원과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스즘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은 뭐냐면 딱 이런 표현이에요. 막스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는 공평무사한 사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냐의 문제입니다.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철학이라고 하는 건 다 누구 편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뭐 토대가 삼부토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시즘이 일부러 노동자급의 입장에서만 쓰려고 일부러 철학을 왜곡시킨 게 아니다. 세 가지를 받아들인 거다. 첫 번째 영국의 정치 경제, 두 번째 독일의 고전 철학, 세 번째는 이제 프랑스의 사회주의.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서 철학을 체계한 것인데 영국의 정치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요소를 받아들인 거다. 그걸 계승 발전시킨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을 해석만 하더라. 막스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따진 것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독일의 고전 철학이라고 하는 헤겔과 뭐 포이르바라든가 칸트 철학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이한테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런 걸 했다. 이런 걸 쓴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국내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국내에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볼셰비키들이 막 살아남아서 열심히 싸웠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요. 숨어 지내면서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야. 그러니까 초기에 스탈린이 그걸 하는 과정이죠. 그 뭡니까? 그 정권을 잡을 때, 권력을 잡을 때, 당조직의 권력을 잡을 때, 레닌 사후에 권력을 잡을 때 가장 강력한 액면이 됐던 게 이거예요. 국내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국외가 아니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라도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제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사로 전해내려고.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고요. 이제 레닌의 독창성 여기까지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걸 이제 두말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소비에트예요. 소비에트가 등장합니다.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 이건 뭐냐면 영어로 한국말 표현하자면 평의회. 평의회가 뭐 의회인데 평이에요. 무슨 평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물어보면 이제 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논하는 거예요. 이 평자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평등하게 논하는 거예요. 1인 1표 누구나 다 발언할 수가 있고 다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평이에요. 의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있겠죠. 근데 평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평의회라고 하는 개념인데 노동자들끼리 평의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농민들끼리 평의회를 만드는데 이게 지역에서 뭐 소비에트 만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1905년 소비에트예요. 나중에 1917년 소비에트는 다른데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제 레닌의 독창성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1905년 혁명은 뭡니까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전형적인 사례라고 프랑스를 많이 예를 들어요. 자, 1789년 혁명은 비대안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주체는 비주의.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공화제예요. 이걸 쟁취하고 의회를 쟁취하고 만드는 거죠. 자, 근데 1848년 혁명이라면 우리 레미제라 부르는 몇 년도 혁명이에요. 중간에 하나 있어요. 1803년. 정말 무참히 학살되는 이제 죽는 싸움인데요. 이 30년대 혁명도 엄청 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레미제라부는 영화를 너무 좀 뮤지컬 스타일로 해가지고 한 30명 싸우잖아요. 그냥 뭐 3만, 30명이 싸운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탈리아에 그려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이걸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공화제예요. 예를 들면 장발장이 나오지만 장발장에 대비되는 일본으로서의 경찰이 누구 나오죠? 자베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 자살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자살을 하지? 그게 이제 저는 영화를 안 봤어요. 그렇습니까? 책을 대충은 아시죠? 경찰이 쫓아요 얘를. 근데 이 사람 나중에는 이 장발장을 잡아놓고 풀어주고 자기 자살을 해요.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철저한 공화주의자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공화주의자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법을 어겼어요. 빵을 조금 훔쳤든 많이 훔쳤든 뭐 누굴 위해 훔쳤든 상관없이 그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법을 어겼는데 잘못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치체계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이제
갑자기 왜 이름 생각이 안 나? 그 작가가 누구죠? 장발장 작가가 누구야? 냄새나고 작가가 갑자기 빅토르 위고 그 사람이 그런 빅토르 위고도 굉장히 강력한 저거였단 말이에요. 그 공화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당시. 혁명의 시대니까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1848년에 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해서 집권한 어떤 세력이 있어. 그게 너 나폴레옹이야. 뭐 당시는 대통령이고 수상인데 보나파르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잠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역사를 돌려버린 거예요. 공화제로, 봉건제로. 이런 환장을 노릇이 어딨어. 그래서 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똑같이 민주혁명을 일으켜요. 주체가 누구냐?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부르주아 운동가들이 로비스피르 같은 사람들의 급진주의자들의 입장을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협이 심했고 힘들었고 그래서 막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의 등장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공화제를 어기고 막 공화제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급진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르주아라고 표현하는 자본가들의 권력이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PT가 권력을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넘어가. 이 파리 꼬민이에요. 1870년에 파리에 있는 독특하게 일어난 꼬민인데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 와중에 이제 맞은 혁명이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주체도 이거 사회혁명을 했다는 거죠. 피트가 하는. 왜 사회혁명이냐면 피트가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고요. 근데 꼬민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제도라든가 굉장히 어떤 체계가 어떤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강력한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비둬요. 농민들한테도 전파할 생각이 없고 파리끼리만 열심히 산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는 말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뭐 그 정도 되면 그 당시 파리가 갔던 뭐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뭐 이런 기증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땡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혁명자금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해.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막을 내려요.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게 이 투쟁이에요. 근데 보세요. BDR이 BG가 하는 건데 BDR을 PT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SL하고 평가를 하지만 PT가 권력을 잡은 건 맞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BDR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제를 만들고 의회제도를 만들면 또 약간 이제 의회만은 아니에요. 꼬민이라고 하는 건 약간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만은 아니죠. 그런데 개혁적인 조치들을 보면 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이라는 거. 그걸 넘어서는 예를 들어 사회주의 강경 중에 국유화가 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PDR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 주체, 노동자들의 주체가 되는 BDR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플레로프가 얘기했던 BDR은 BG가 주체가 되니까 우리는 좀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우리는 좀 가만히 있고 나중에 의회가 구성되면 우리는 비판적 입장에서 그 의회에 참여해서 비판을 하면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잘 발전시켜서 나중에 사회혁명을 일으키면 되는 거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입장과 상관없이 또 하나의 강한 입장이 나온 게 트로츠키예요.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 자, 지금은 BDR이에요. 1905년 BDR이니까 이걸 즉각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이어가면 된다. 사회주의자들이. 이게 연속혁명론이에요. 근데 레닌은 독특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PT가 주체가 돼서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의 단계는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17년의 빚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905년 얘기입니다. 자, 이게 독특한 첫 번째고요. BDR을 이 사람이 하자. 이런 단어가 좀 낯설 텐데 이게 빠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이 사람의 고민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농민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노동자 소비에트도 만들어지지만 현실의 권력적 기반으로서의 당장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데만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적으로 어려지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세력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교훈적으로 얻는 게 1905년 혁명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17년 중간 단계는 탄압기고 뭐 저쪽이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지나가는 걸로 하고. 이제 이번 혁명은 크게 이제 2월과 15월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일어나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제2 인터내셔널과 레닌의 논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참전론을 놓치다고. 두 번째, 이제 식민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얘기예요. 참전론, 이건 좀 많이 마음이 아픈 건데, 아무튼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이 사실 이제 국제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자가 다 죽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자본가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조국보 이론이 앞서고 조국반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참전론을 펼치죠. 좀 심한 경우는 내각에 참는 내각에 참여도 하고, 좀 소극적 의미에서 공채 찬성도 하고, 그보다 좀 소극적 의미에서는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구 유럽에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레닌이 굉장히 개탄을 하면서 전면적 상황을 벌여서 스머발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슈투트가르트라는 걸 통해서 대외 통해서 제2인터넷에 가서 전면적으로 막 싸움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는 이거를 다 끄집고 나와가지고 코민테이랑 제3 인터넷을 만들고 이건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회주의 세력과 이런 거 사회주의 세력과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수정적 사회민주주의 세력 또는 뭐 이제 의회적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구성해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이게 참전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대전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2차 대전은 뭐예요? 더 세컨드 뭐예요? 그쵸? 더 세컨드 월드 뭔가? 그게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은요? 퍼스트 월드 월까요? 아니, 그레이트 워. 이 재밌는 거.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전쟁은 굉장히 작은 전쟁들이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는 완전 전면전. 토탈 전쟁.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한 전투에서 30만 명씩 죽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허무주의, 실존주의가 도래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거고, 이른바 예술 분야에서의 극진화가 이루어지고, 문학 분야에서 일정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게 다 이런 원인인데, 이 1차 대전이 있었던 한국판이요. 짜르가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군대도 없어요. 군대 양만 가지고 덤비는 거죠, 독일하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능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참전하자고 결정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참전을 결정된 이유가 됐던 건 프랑스 차관 문제 때문에. 프랑스 차관을 돌렸던 프랑스 애들이 참전하라고. 이렇게 해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가 뭐 계속 연전 연패해요. 계속 지는데 짜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사령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전 연패? 아까 얘기했던 30만 명이 한 전투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한 거죠. 어떻게 30만 명을 한 전투에서 죽였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대부분 다 뭐예요? 농민으로부터 착출된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해지죠. 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기로 이루어져요. 이원혁명. 근데 이원혁명은 누군가 조직한 무기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다른 쪽으로 막 정말 못 살겠다 갈아버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호가 뭐냐? 빵을 달라. 기억해요. 빵을 달라서 누가 해요? 세계 여성이 날 때 여성이 길거리 나가서 빵을 달라. 그러니까 전시체제가 되니까 다 배급제로 바뀌고, 배급해야 되는데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이 없는 거죠.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게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 특징은 뭐냐면, 1905년 특징은 1번 농민이 반란, 1번이 여성이 반란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 농민, 세 번째는 병사가 일어났고, 물론 노동자는 당연히 일어났는데 나중에 특별한 어떤 요소가 아니니까. 자, 여성은 빵을 달라고 하고, 농민은 토지를 달라고 하고, 병사는 평화를 달라고 하고. 1차 대전 1905년도 연전쟁을 겪었으니까 병사들이 못 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소시적인 시절에 그 북한 받아올리기 운동을 하면서 북한 소설 같은 게 막 많이 읽을 때가 있어요. 대학에서요. 한 자위단연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얘기인데, 한 뭐요? 한 자위단연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위단연이 뭐냐면 예술가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차출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그런 걸로 꼬셔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이제 성노예를 삼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최전방부대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자위단연이라고 붙인 거죠, 일본 놈들이. 그래서 자위단연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이도 차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죠. 자위단연을 가면 그냥 저기 항일 투쟁을 하면
황금 투자해서 죽고 자위단을 해서 죽는데 뭔 고민을 하냐. 당연히 자위단을 아니 저기 항일 무장투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만주로 막 간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소설인데 딱 그거 하나마다 막 이렇게 두껍게 소설을 썼어. 똑같은 거죠. 경사 투자. 내가 전쟁 나가서 죽는데 혁명하다 죽겠다고 차라리. 혁명해서 죽지만 혁명하다 죽겠다 하면서 총을 다 놔버리고 발표문을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진압할 부대가 없어. 그러니까 봉기가 걷잡없이 커지는 거죠. 그런 건 아시죠? 뭐냐면 이게 항쟁 규모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거죠. 왜냐면 경찰이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일반 국민들이 막 마음은 있지만 이 시위대로 못 들어오는데 이게 딱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해제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다 밀려나가죠. 그럼 국민들 막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촛불 집회에 사례죠. 막 누구나 들어와서 막 난장을 열고 이런 게 촛불 집회에 사례인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기가 걷잡을 수 없이 도시를 넘어서 저기까지 가게 된다. 이게 이제 17년 혁명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니까 짜레가 자기를 잘 놓는 거죠. 두마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4대 두마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 힘이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두마 의원들 사이에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케렌스키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때 케렌스키 같은 자유주의자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혁명으로 찾아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급진적인 자유주의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제 금방 변하지만 이 자유자들이 재헌 운동을 근데 이때 재헌을 하면 무슨 권력기관으로서의 자기 선출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재헌을 만들고 임시정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임시정부 만들었으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 기초해서 선거를 하고 그 선거에 이제 볼셰비크도 선거에 참여하고 하고 멘셰비크도 참여하고 사회혁명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이제 의회를 만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비에트. 얘네가 평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평해가 1905년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평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 여기 만들어지는데 병사는 군령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농민은 농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노동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합쳐집니다. 지역적. 자 여기서 대의원을 만들고 또 대의원을 만들고 그래서 중앙 정부 소비에트 대표자 대회가 이걸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엄청 크잖아요.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런 그걸 만들어요. 자, 대표제를 만드니까 중앙 기구를 만들고요. 집행기구요. 예를 들면 이 나라에 권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권력. 일단 군사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생산수단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공공기관의 경우는. 교통운송수단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누가 권력이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의회, 이른바 재헌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딱 유일하게 그 대통령궁이 뭐야? 짜르 궁 하나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일이. 왜?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장악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뭐라고 그러죠? 우체국이라든가, 지금 따지자면 철도라든가, 운송수단 모든 거 다. 이런 모든 시설들을 이들이 자주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해요? 노동자들 때문에. 이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평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중 권력이 된다. 합법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잽싸게 캐치한 레닌이 2월령을 끝나고 난 4월에 기차를 타고 오죠. 이 기차를 뭐라고 해요?
핀란드요. 네, 핀란드역으로 이제 핀란드역으로 오는 건데 이 기차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 굉장히 안 나왔나 그러면? 밀봉열차. 아, 이거 왜죠? 왜 밀봉열차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에 거기까지는 안 안 나왔는데요. 나왔나요? 예, 이 기차 타고 온 후의 내용이. 4월 태제죠. 네. 밀봉열차가 딱 와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스위스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위스 여기로 오면 독일을 거쳐 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독일 거쳐 와야 되는데 독일은 그때 참전국이잖아요.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레닌 독일 입장에서 보면 레닌은 반정부 세력이잖아. 러시아의 반정부 세력이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하고 만나가지고 조우할까봐 절대 못 내리게 하는 거죠. 밀봉열차.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레닌이 오히려 엄청 많이 갔죠. 독일 스파이라는 그런 지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밀봉열차를 타고 온다. 그래서 핀란드에 내려서 4월 태제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뭐죠? 4월 태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권력을 쓰고 네, 그걸 표현하고요.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빨리 치고 나가자. 할 수 있다. 이게 관계인데 이제 소비에트라는 게 있다. 소비에트가 권력을 넘겨라. 소비에트. 그래서 한국을 즉각 올라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르자 민족이 아니다. 한국에 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처음에 왔을 때 뭐죠? 미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볼셰비키들이 대다수는 당시 이제 국내에 남아있을 볼셰비키 대다수는 비슷해요. 2단 혁명 같은 걸 이제 국자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닌도 똑같았거든. 근데 쳐다보니까 레닌의 모티브를 딱 얻은 거죠. 한마디로 표현한 모티브는 뭐죠? 이거요. 이게 등장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네. 얘네들이. 이게 보트로드 노동자 동맹 소비에트야. 내가 생각했던 정치 권력의 주체들이 다 소비에트라는 권력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이들한테 권력만 넘기면 되는 거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짜르는 끝났고 이게 남아있는데 이정부가 유일하게 정통한 기관인데 이들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근데 그걸 만드니까 처음에는 21대 3인가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이 4월 태제 안이 부결되고 자기랑 엄청 친했던 사람들도 다 반대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정도를 지나면서 다 활동을 해요. 4월 태제를 통과시키고 그런 방향에서의 모든 볼셰비키 운동 지형을 이제 막 끄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 혁명을 만들어냈던 10월 혁명으로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됐던 게 이제 4월 태제라는 거다. 아이고. 다른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좀 뺄게요. 수고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4월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뭐냐면 10월 혁명으로 나가기까지, 과정까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월에, 아직 무장공개를 일으키죠?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제 쿠데타도 일어나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레닌이 이제 전면적인 전술구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혁명에. 그래서 4월 태제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회혁명을 다 넘어갈 수가 있고, 자, PT가 소비에트로 가는 거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표현을 이렇게 했으나, 레닌의 입장은 PT가 비기화를 하고 사회혁명을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당시에 이때 레닌이 선택한 전술은 무장봉기론이에요. 한마디로 딱 보면 무장봉기를 해야만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한 건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름의 자기 철학적 배경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아까 말했던 임시정부가 초창기는 권력이 없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구성된 구성원들은 이제 무장복이라든가 혁명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내줄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건데 전문적으로 그걸 이제 채택한 게 일반 무장복. 무장복이라는 건 이제 총을 들고 쳐들어가서 완전 찬탄하는 거죠. 찬탄하는 건데 뭐 시대로 따지면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방법으로 이제 선택한 거예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레닌이 이제 두 가지의 문헌을 제국주의로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안 가져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왜 그러냐면 후발국이니까. 그런데 이제 레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예요.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닌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해서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고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적 집중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 독점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재벌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국제적으로 넘어가서 국제적 독점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과도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금융을 그걸 통제하는 금융을 첫째 언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상품 수출을 하면서 자본 수출이 간다. 자본 수출이 넘어간다는 거고, 네 번째는 제국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제국주의 열강이 세계 분할이라고 하는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게 끝났어요. 식민지 쟁탈전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 식민지를 다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식민지 재분할론이고, 이거는 당연히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 핵심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걸 주장하는데 카우츠키는 반전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근데 2주일 만에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얘가 이제 진 거죠. 예정론에서. 근데 얘가 썼던 논을 역으로 이제 한 것이 이제 막스, 이 사람 쓰는 초제국주의론이고, 얘가 쓰는 제국주의론이에요. 지금 차이가 있네요. 이 사람이 주장한 바는 한마디로 표현은 뭐냐면, 이런 독점체가 출현하고 금융한테가 출현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정하게 카르텔이 형성되고 연대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국가 내에서 서로 간의 조정 기능이 발달하여, 이게 제국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발달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국주의 간의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이 넘어져서 이제 식민지까지 거론하게 돼요. 식민지도 그런 강한 고민을 같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식민적 발전 구조를 만들게 된다. 전형적인 이제 일본 침략의 합법식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일까지 일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제국주의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시대에 접어드니까 약한 고리가 생긴다. 내용이 한마디로 약한 고리가 생긴다. 한마디로 표현은 뭐냐? 어디서? 식민지에서 또는 후발국에서. 그래서 약한 고리가 생긴다. 왜냐하면 자, 제국주의 간에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을 여기로 다 전가한다는 거죠.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을 텐데, 뭐 전쟁을 통한 모순이든 뭐든 이거를 일로 다 이전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엄청난 착취가 일어나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보다는 안정적인 노동자들이 그나마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나라보다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 나라에서 공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의 첫 번째 제국주의. 그래서 어려운 걸 그냥 간단히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국가화입니다. 이건 언제냐면 7월에 봉기가 일어나요. 이제 대기를 드리는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열흘은 뭐냐면 10년 같아요. 할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정세가 변하는 거죠. 7월 봉기가 일어나서 탄압이 시작해요. 누구한테 탄압이? 임정부를 탄압받는 거예요. 탄압받으니까 다 도망가요. 또 어디 갔겠어요? 스위스로 갔겠죠. 그래가지고 스위스에서 책을 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주장을 해서 막 이제 그냥 알리는 거죠. 봉기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프랑스 내전을 분석하거든요. 막스의 프랑스 내전을 분석하고 공산당 선언을 분석해요. 이 두 가지 문헌을 비교해서 PT 독재란 뭐냐를 밝히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은 뭐냐면 공산당 선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자본주의가 있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계가 자, 공산주의 세력이 있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이끌 봉기를 이끌어서 여기를 장악해요. 그러면 이거를 PT 독재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경찰력 없애고 또 뭐 일정한 탄압기구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농민의 토지를 다 분배하고 일정한 이제 공적인 어떤 소유가 됐던 것을 국유화하고 사적인 소유가 됐던 어떤 경제 영역을 다 국유화하고 이거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사회적 소유로 바꾸기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만든 다음에 일정하게 개개인으로서의 노동자의 자기 권력을 놓게 되면 사회적인 권력의 형성도 나타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자유롭고 안정적인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이에요. 이게 공산당 선언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프랑스 내전을 하고 나서 파리 꼬문을 딱 겪고 나서는 바뀌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노동자들이 세력들이 막 투쟁을 하다가 이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기관을 좀 심하게 표현해볼게요. 무시하고 새로운 권력체를 수현시키는 거다. 예를 들면 그게 꼬뮌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원래 이 권력체계는 예를 들면 이제 부르주아 권력체계로 하면 의회잖아요. 예를 들어 의회라고 생각해봅시다. 의회를 장악하면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체계, 자기 경제적 자기 토대에 대해서 만들어진 권력체계인데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인데 이게 왜냐면 자본가들은 소수니까 의회제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은 다수인데 이 다수의 노동자가 어떻게 대의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상상해 보는 거죠. 의회 방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정치 권력의 체계가 만들어질 것인데 프랑스 내전을 들여다봤더니 꼬뮌이라는 거예요. 꼬뮌을 봤더니 직접 민주주의 어떤 형태가 나타났고 노동자들이 직접 권력을 어떻게 장악하는지 보여주더라. 그러나 거기는 당이 없고 뭐 체계적이지 않아서 망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긴 하지만 이게 있더라는 거죠. 레닌이 이걸 분석하면 결국 이거는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꼬밀렸다면 러시아에서는 뭐다? 소비에트. 나는 이걸 봤다. 이들에게 권력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걸 쓴 게 국가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얘기들은 거기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쭉 보시면 돼요. 이제 플라카우치키 노선과 이제 판네국 노선에 대한 평가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면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레프트라는 책이 있어요. 레프트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죠. 그 책을 이제 보면 노동자 평의 운동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유로 코뮤니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탈린을 반대하는 스탈린 방식의 어떤 그런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서구의 삼인주의 노선과 같은 의회 중심의 노선도 잠깐 반대하면서 68혁명 같은 데서 모티브를 찾으려고 하고 끊임없는 약간의 이제 대중들의 자발적인 어떤 풀뿌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유로 코뮤니스트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이제 뭐 영태세이긴 하나 미국에서 주로 이제 교수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평가의 기조에 보면 노동자 평의 운동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봐요. 근데 이 평의 운동의 입장에 섰던 게 판네쿡이라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국가혁명에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 평의와 같은 국가 권력의 대체 기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부터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 운동은.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속에서 의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를 장악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정통화된 막시즘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죠.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통해서 PT 나아가는 방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내적으로 대안적인 경제체계라든가 대안적인 정치체제라든가 이런 걸 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노동자 평의 운동 같은 데서 본다. 이게 판나국의 노선이에요. 근데 플레아프라든가 뭐 카우치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제도와 정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파괴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어떤 새로운 정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파괴의 입장에서의 무장 공격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이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의회제도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를 하게 되면 연합을 해야죠. 안 되면 뭘 해야죠. 복잡하게 많으니까 단순 무식하게 무장공격에 장악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해당시키지 않아요. 일단 그래놓고 공기를 통해서 장악을 해요.
첫 번째 장악을 누가 하냐면 당이 합니다. 볼셰비키 당하고 사회혁명당 등등의 이런 당이 연합해서 이 혁명을 만들었던 당이 권력을 장악해요. 그 다음 소비에트는 권력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넘기기 전에 뭐라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재헌의회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권력을 만들었던 재헌의회를 스스로가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비에트에게 권력을 넘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것도 복잡미묘한 당이 다시 권력을 잡느냐 아니면 이런 부점들 거기까지 제가 다룰 건 아니고 오늘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베네수엘라 사례인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차베스가 권력을 딱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하냐면 처음에 하는 짓이 우회를 없애요. 두 번째 사법부에서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헌법을 바꿔요. 재헌을 만들어 다시 헌법을 바꿔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내놔요. 대통령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 그냥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해산시킨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차분히. 그래서 권력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당장에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권력을 어디다 넘겨야지. 근데 당장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걸 만드는 기간까지 대통령이 유지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권력 체계 자체에 대한 현실에서 만들어졌던 예를 들어 이제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토대로부터 모든 정치제도가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의회 제도가 자본주의 권력의 공화제의 다니까 이 제도를 어떤 제도로 바꿀 것인가가 사회주의학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는 뭡니까? 이럴 때 이제 얘는 소비에트를 본 거고 얘는 우리는 만약에 제가 사회주의라면 우리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국가혁명에서 주장한 이제 주요 내용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앙 집권적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사실상 국가혁명 이 책을 거기서 막 쓰다가 시간형이 일어나서 들어오면서도 못 써요. 그러니까 미완성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못 쓰는데 예를 들어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민주적이라는 주장 같은 걸 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걸 뭐 예를 들어 생시몽이 주장을 따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다 하는데 자꾸 이제 답이 사실 없으니까 왜냐면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관념적 주장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그걸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무장봉기를 통한 정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현실 단계에서 맞고 그럴 때만 소비에트한테 권력을 넘길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장봉기는 단순한 의미에서 권력을 가져오기 위한 전술적 구사로서 무장을 들어야만 이 권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이 이제 약간 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 같은 걸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경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제 읽는 책들을 보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내전 과정에서 백군과 적군이 이제 붙게 되고 그 과정에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뭐 이제 재미있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규율을 엄청 강조하는데 규율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모택동 부대도 이렇게 봉산당 부대도 이제 자기 철저한 처리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 중 이런 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의 먹을 탐하면 그 도둑질을 하잖아요. 좀 이제 직결 처분이에요. 직결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그냥 죽여.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규율이 아니면 이제 이 공산당이 가질 수 있는 인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으로 점철된 나라잖아요. 그 중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건 다 죽는 거고 사육되고 우리 자주도 다 죽고 모든 게 다 뺏기는 것인데 이 공산당은 지나가면서 땅을 주거든요. 약간의 이제 그게 잠깐의 기간이겠지만 지들로부터 땅을 빼서 땅을 줘. 그리고 자기네 걸 탐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밥을 해먹어. 그리고 막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면 괜히 말하는 뭐 여성에 대한 뭐 엄청난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건 뭐 전혀 없어. 규율이 엄청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약간 선방이 돼야 되고 막 그런 어떤 공산당에 막 입당을 하는 분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쫓기어서 20만이 출마해서 2만도 안 남는 그 대장정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공산당이 얻었던 최대의 성과인데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때 백군도 엄청난 규율이 있었나 봐요. 그중에 이제 규율이 탈영을 하면 그 부대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명이 탈영을 하면 그 부대원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홉, 열 번째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10번째를 죽이는 거예요.
타령한 그 부대 그 타령한 그 소대든 뭐 중대든 뭐 분대든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돼요?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우리한테는 그런 게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쭉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얘기들입니다. 전투공단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도는 좀 해보면 레닌은 이제 전략전술의 일정한 창의성을 자기가 발휘했다는데 그 창의성은 막스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 정치학으로서의 어떤 고민과 문제식을 끊임없이 쓰고자 했던 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이지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BDI라는 게 원래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PT는 뭐냐면 SR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규칙화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민주적 과제를 완성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근데 민주적 과제라고 하는 건 옛날에 공산선을 보면 10대 강령이 나오거든요. 10가지 과제를 해야 된다. 그 중에 보면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누진세 도입, 그다음에 뭐 국유화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데 누진세, 무상교육, 누진세 무상교육, 예를 들면 국민 의무교육, 그 있고 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금융 같은 거는 이제 국유화해야 되고 통신시설의 국유화, 통신과 교통시설의 국유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청난 혁명적 과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DR적 과제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의 과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표현하기 이런 건데 민주적 과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과제예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혁명적 과제라고 하면 좀 다르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좀 나아지는 건가?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뭐 약간의 해방적 고민과 이런 고민을 어떻게 나갈지는 고민되지만 당장의 어떤 비정규직의 철폐 과제에 관련된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은 사실상 기하의 과제 같은 그런 현실에서는 또 여기죠. 공산당 시절에는 일단 비정규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것처럼 여기인데 거꾸로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 그러니까 민주적인 과제들이었는데 그걸 사회주의 과제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이 현재 수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의 주체가 그런 운동을 벌려내고 또 하는 주체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자 계급이 어야 되냐, 노동의 계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뭘 해볼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이에요. 새로운 권력제에 대한 고민이 됐었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100주년 기념 토론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내일의 100주년 하면서 이제 주로 사파티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미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할 때 두 가지를 이제 고민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레닌을 굉장히 나름대로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닌의 이제 강조진론을 이제 조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철의 규율을 갖고 굉장히 이제 중앙 집권적이지만 이제 민주주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규율을 갖고 굉장히 타이트하며 약간 일정한 자유가 좀 없고 창의성을 좀 고갈시켜서 중앙이 결정하면 딱 따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비판의 문제지. 그래서 세상은 좀 이제 당교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혁명조직이라든가 이런 세상을 나아가게 하는 이런 조직들이 일정한 느슨함보다는 약간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한 어떤 역동성, 창조성 이런 것들을 발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정치체라는 게 무엇이냐. 남미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 실험 같은 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대의원제도 같은 걸 하면 이제 이 대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의원제도라고 안 하고 대변인제도라는 드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나눴던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발언하는 건 맞아. 그리고 또 약간의 자유를 주어지지만 여기에 생각과 고민을 완전히 어긋나는 표기를 하고 오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강력한 소환제를 둔다거나 이런 방식이 어차피 일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적인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대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의 규모, 수의 규모 자체를 굉장히 계속 줄여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20가구 정도를 몇 군데서 실험을 하고 있나 봐요.
주민자치위원회를 20가구 수준에서 만드는 거죠. 거의 완전히 좀 동네 공동체 수준이지. 골목 공동체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정치 권력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무엇을 백준희 기념대회의 두 가지 주요한 이제 토론 결론 같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자체로. 제가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뭐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노선이 옳은 것입니까? 어떠한 판단을 옳은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영역, 특히 이제 뭐 사회주의 운동이든 뭐 혁명이든 뭐 어떤 뭐 정치 운동이든 상관없이 이 정치 운동은 끊임없이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마다 이 선택을 과감히 선택하고 그 선택을 현실에서의 승리를 요소를 만드는 힘, 그게 결과적으로는 옳은 노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빨리 죽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스탈린 방식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소련이라는 사회가 해체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실패로 마감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레닌이 좀 더 살았다면. 아니면 거꾸로 스탈린보다 더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가 살아있을 그 당시까지는 그가 선택한 노선을 승리적인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었고, 그만한 어떤 가부적인 정치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당시로 보면 혁명에 반짝하는 인류의 굉장히 빛났던, 민중들이 막 공개하고 빛났던 그 시대에 전략적 수로 올 대중을 이끌고 가가지고 혁명을 성공시켰던 약간 빛나는 사례가 아닌가. 네, 마칠게요. 엄청 좋은데요. 죄송합니다.